이런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근데 민주당, 근데 다른 사람도 검색이 안 되던가요? 저만 안 돼요. 저는 변방 사또니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을, 이재명을 그냥 뭐 아무 특별한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지. 그런 거 관계없이 그것도 기초단체장 하면은 200 몇 군데 해야 되니까, 뭐 100 몇 군데 해야 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지지율 가지고 하면은, 나 지지율 0.07%인데 왜 나는 안 해주냐, 뭐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균형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정치는 정당 향이 맞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가. 그래서 정치를 바꾸려면 정당을 바꿔야 됩니다. 정당을 바꾸려면 당원이 바뀌어야 돼요. 당원이 바뀌려면 입당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하지 않으면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과욕이죠. 뭐 매우 감사드립니다. 입당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선거해 보면요, 그 주변 관계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엄청나게 평소에 지냈는데 저 입당 한번 해주라 그러면 싹 쌩까는 하면서. 그럼 진짜 엄청 섭섭합니다. 이 중에도 있어. 근데 평소에 별로 안 가까운 것 같은데 선거 때 있잖아요. 막 입당도 해주고 막 선거도 도와주고 이러면 막 엄청 고마워요. 근데 2번 하고 나니까 제가 선거를 2번 했는데 3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속이 다 들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선거는 딱 1번 반만 한 게 인생 경험으로 좋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살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3대 영역에, 그러니까 노인, 청소년, 일반 자살, 이 합쳐서 이 세 곳을 3관왕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1년에 약 16,000명 가량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죽어야지 이렇게 죽겠어요? 결국 사회 환경 때문에 그냥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든 게 우리죠. 돈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할 테고 학대이기도 할 테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실제로 거의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월호에 304명이 죽었는데 온 국민이 그걸 텔레비로 보면 생중계를 보면서 아이고 저 어떻게 그만 저도 그거 보고 울고 있었는데, 이거 이상하게 대통령만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5시 넘어서 다 빠진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렵나요?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죽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자백이라고 하는 말을 최승호 PD하고 같이 성남에서 봤는데, 저는 직업이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검찰, 경찰 이런 쪽이 자기 실적 쌓으려고, 인사고과 좀 잘 받으려고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 만들어서 구속시키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간첩 사건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아예 죽여버렸어요.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지금 40년 지난 다음에 지금 무죄 판결도 막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그 기간 빼고 다시 간첩 사건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우성 간첩 사건이죠. 간첩을 너무 엉터리로 만들다가 요건 그냥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이 배밖에 나왔던 거지. 옛날에는 이 진술을 앞뒤를 다 맞춰서 했거든요. 각본을 잘 썼는데 이번에는 대충 썼더라고요, 이것들이. 대충 썼다 걸려버렸죠. 대충 쓴 거 맞추려고 와서 문서 위조도 하고, 뭐, 중국 문서 위조했다가 지금 감옥 갔다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기가 승진이나 좋은 보직 받으려고 인사평정을 잘 받겠다는 이 작은 욕망 하나 가지고 사람을, 한 가족을 통째로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지배층이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다 옴습니다. 다 유유상종, 다 금묵자업, 다 모이면 비슷해져요. 아니 상사가 이러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국정원을 어떻게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그거 제도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뽑아서 그런 거다. 대통령이 잘못 뽑았던 거다. 이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 장관이 일을 하겠습니까? 장관이 저 모양이니 국장이 일을 하겠습니까? 산하기관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부하들이 일을 하겠어요. 일 안 해요. 결국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사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번 일도 있지만 그걸 포괄하는 너무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온 사회에. 그걸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싹 걷어내자는 거죠. 우리 격려와 박수 한번. 경선에 참여하면 탈출해가지고 후보 등록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인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죠. 만들었고 두 번째는 당내의 당적을 유지하면서 출마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탈당해야 돼요. 경선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당 안에서 두 명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은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지. 탈당해야 되니까. 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사실 예측 불능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라면 새누리당에서 후보 내고 또 국민의당도 내고 민주당도 내고 뭐 단일화 하든지 뭐 으쌰으쌰 하고 결국 뭐 심상정이든 뭐 노회찬이든 또 정의당에서 후보 내고 또 무소속으로 뭐 갓쓴 사람 좀 나오고 뭐 그러겠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 국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안 내버려 둘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치 기득권자들은 지금 탄핵을 당하는 판인데 이 힘은요 그 야권으로도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거대한 쓰나미가 만들어졌는데 역사적 쓰나미거든요 사실. 이 쓰나미는 어디를 덮칠지 모릅니다. 근데 이 큰 흐름을 저항하는 데는요 다 쓸려 나갈 거예요. 그 흐름을 타고 그냥 순리에 따르는 그런 정치는 살아남겠지만 이걸 부딪혀서 견디겠다 하는 쪽은요 다 쓸려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물론 이제 현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역사라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국민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럴 때 저는 이 70년 만에 찾아온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후보들은 야권 후보들은 선출 과정에서 이미 상당히 국민들의 이런 통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후보 선출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알 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개편이 올 수도 있고요. 그 가능성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혹시 사퇴를 하다든지 또는 탄핵이 한 3개월 만에 탄핵되어버린다든지 이러면 그로부터 2개월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사실 경선할 틈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중도 사퇴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죠? 뭐 탄핵이든 자진 사퇴든 상관없어요. 그 사퇴하는 시점까지 정당이 경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선하면 맞아 죽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그죠? 할 수가 없어. 그럼 반드시 사퇴를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딱 60일이에요. 60일 동안 어떻게 경선해가지고 어떻게 본선 등록을 합니다.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봐야지.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냥 격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급변 사태. 일종의 급변 사태죠. 다만 그 과정에서도 결국 국민들의 이 거대한 열망 이런 게 반영되는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은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결국 다 걸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의당 당원이지만 되는 쪽을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죠. 제가 압니다. 그 마음.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대로 우리가 미는 인물이 맞는 게 최선인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그게 사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결국은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게 반복돼 왔죠. 되게 서글픈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게 기득권자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70몇 년 만에 맞은 진짜 대한민국 건국혁명, 건국을 완성할 수 있는, 미완의 건국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정말 호기가 왔는데, 이게 니냐 내냐 이걸로 싸우다가 놓치거나 하면 그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다. 이건 죽이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다. 그리고 국민들은요, 저자들 중에, 지금 쉽게 말해 자기를 대표하겠다 나서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게 누구일지, 그야말로 자기 사익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자기를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낼 겁니다. 알아내고 그리로 집중할 거예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이겼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 내가 안 하면 어때? 이렇게 하니까 국민이 그래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네가 해. 네, 이게 계속 쌓여서 결국은 역사를 만들었죠. 국민은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그래서 국민은, 그 민심은 천신인 거죠. 네, 사실 저렇게 억울한 생각 갖는 분들이 많죠. 이게 아니 그 어떻게 알아보란 말이냐. 그죠? 박근혜 찍으셨나 봐, 그죠? 뭐 괜찮아. 어제도 아니 왜냐면 그 51.6%가 찍었는데 그건 뭐 잘못이라 할 수 없죠. 그럼 찍은 사람 잘못이냐? 사실 그건 아니죠. 찍은 사람들은 선택한 건데, 그러면 아무도 책임 없다는 얘기가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미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국민들은 몰랐던 거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못이라는 거고요. 국민을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근데 그때도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투자를 얼만큼 하느냐예요. 보통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은 아니 뭐 다 해준다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이 생길 만한 게 박정희의 그림자가 있죠. 대한민국 정치사에 박정희가 가지는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특히 그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었죠. 누가 그런 얘기해요. 이번이 무덤에서도 살아있는 박정희가 마지막 죽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저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구미에서 막 엄청나게 큰 동상으로 막 살아있잖아요. 김일성 자세,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죽었죠. 이제 역사의 무덤 속으로 이제 확실하게 들어간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고요. 근데 그 희생이 너무 커서 좀 그런 거지. 정보보호협정이나 체결하고 사드 설치해버리고, 어디다 또 뭔 사인 했는지도 해줬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알려진 것만 그러니까 뭔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 또 뭔 짓을 할지 몰라 지금. 뭐 기왕 베린 놈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아니 우리 야 저 정보 혼란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정보보호협정 번협정은 어렵겠다 그러면서 미뤘는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서두르서 한 거예요. 이런 게 뭐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보느냐, 지금 그 점이 소위 민도라고 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소위 유명하고 경력 화려하고 고관 대작진했고 이러면은 눈 감고 찍어줬습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판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으로는 이게 소비 패턴하고 관계가 있는데, 전에는 정치적 선택을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별로 우리의 삶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고도성장 사회였고 기회가 많았어요. 뭔가 하나를 선택했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딴 거 선택하면 되거든요. 기회가 많은 사회. 그럴 때는 일단 보기에 좋은 것부터 고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예요. 그러면 옛날처럼 막 껍데기 보고 막 고르겠어요? 그때는 알맹이로 고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비 패턴이 매우 검약해지죠. 일본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되게 전에는 막 차도 막 뻥 많은 거 그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실용적인 차로 이런 걸로 바뀌는 것처럼 정치적 선택도 매우 실용적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은 아마도 앞으로는
고관 대작을 지냈다고 하는 사실이 그 고관 대작을 지낸 과정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정말로 뭔 성과를 냈다든지 잘했다 이러면 그 알맹이가 있으면 인정해 주겠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 이거 5점이 되는 거예요. 너 뭐 했냐 그거 가지고? 그 앞으로도 똑같네. 그래서 앞으로는 화려한 외양, 높은 직위 이런 것들이 알맹이가 없으면 특히 뭐 그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 이거는 제가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뀐 거죠. 근데 알맹이가 꽉 차있는데 덩치는 별로 크지도 않고 좀 볼품도 없고 하지만 알맹이 꽉 차있다. 그러면 선택할 가능성이 많죠. 이게 이미 2014년 저는 730 재보궐선거 당시에 저는 그 현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그 전 선거까지는 유명한 사람은 아무 데나 장기판에 맞추면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넣었다 뺐다 막 여기 확 꽂으면 여기 당선됐어요. 그런데 730 재보궐선 2013년 그때는 그럴 줄 알고 막 여기 꽂혔다 저기 꽂혔다 막 뺐다 넣었다 막 광주 갔다 막 관악 동작 갔다가 수원 갔다 막 이 했는데 다 꽂아 다 떨어져버렸어요. 정몽준은 아니고 손학규, 김두관, 임태희 이런 사람이죠. 정말 본인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죠. 판단 기준이 바뀌는구나. 그때 주로는 동네에서 뭐 통닭 장사하고 열심히 동네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됐어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뀐 거죠. 그 이번 총선도 사실 비슷하죠. 총선도 그 유권자들이 저는 정치권에 뺨을 때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뺨을 때린 거예요. 니들 원하는 데 해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때 박근혜를 선택한 4년 전 그때는 국민들은 기대했죠. 그 전에 이명박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야 청계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 경제하는 거 이 사람이 자수성가 했으니까 야 경제하면 살려주겠네. BBK 그건 눈에 안 들어온 거죠. 눈이 뭐라고 그랬어 그때. 박근혜 때도 그 현상이 계속됐지만 이제는 이런 경험이 쌓여서 민도도 올라가고 집단 지성도 매우 많이 발달하고 해서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때 본인이 잘못 판단하면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저런 분 많더라고요. 누가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거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발 쫓으니까 저런 걱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과연 퇴진할까? 처음에는 뭐 100만 되면 바로 그만둘 줄 생각해가지고 너무 빨리 그만두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정치권이 싫어했지. 그런데 그건 정말 기우였죠.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건데 저는 처음에 이 일 벌어질 때 퇴진운동 시작하면 퇴진운동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왔지만 저는 이건 반드시 그만둬야 될 사안이고 결국 국민들이 강제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집회에도 뭐 참여하고 퇴진 요구도 하고 제일 먼저 하고 그때 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거 왜 지 혼자 튀고 난리야 뭐 욕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진짜 그만둔다는 걸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 그만두지 않을 텐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의 상식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들은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 전기로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고문해가 너 빨리 간첩 불어. 전기로 막 지지고 막 으아 피명 지르고 이러는데 저 딸내미한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잠깐. 아이고 밥 먹었니? 아이고 야야 너 감기 걸리면 안 된다니. 절대 조심해야 돼. 그래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딱 건가 다시 전기로 치죠.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5천만이 막 다 싫어하는구나. 지지율이 막 5%구나 이거. 500만이 막 데모를 하네. 야 집에 가자 우리. 이럴 사람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탄핵도 바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다 또 욕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탄핵 준비를 하지만 가결될 가능성 또는 가결된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어느 쪽인지 우리는 뭐 명확하게 산수처럼 답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압박수단으로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드시 중도에 퇴진하게 되느냐?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기로 이 사람은 이미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었어요. 대놓고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탄핵이 가결될지 또 가결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그냥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모였다가 겨울에 추워져가지고 그러면 200만으로 줄고 200만에 100만 줄고 다시 3만, 2만 줄면 어떡하냐. 싸워야지 어떡합니까? 우리가 원죄가 있으니까 업보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현장에 몇 명이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또 볼 때마다 인상 쓰고 근데 이미 성과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그만둘래 하는 거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입장 내라고 그러길래 이거는 아직 본 지진은 오지도 않았다. 예진, 예비 지진, 전진 상태인데 전진의 담장이 무너지는 정도다. 곧 본진, 더 큰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가 몰려올 거다. 그런데 그러면 본진과 쓰나미가 오면 반드시 그 집이 통째로 무너져 사라진다는 보장이 있냐? 보장은 없지요. 그러면 그 보장 없으면 안 할 겁니까? 네, 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는 뭐 결과가 100% 확실해서 했습니까? 우리 암살 장면에 그 나오는 거 있죠. 전지현 씨가 한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거 하고 있으면 독립이 될까? 그때 독립이 될 줄 알고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냐. 해야 되니까. 병신처럼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비아그라 사다가 차 정리해놓고 뭔 짓 할지도 모르고 사람이 막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도 어디가 처자빠지. 어디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지.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일단은 뭐 정책이든 뭐 비전이든 이런 거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고 문제는 과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습니다. 조직 뭐 하면 뭐예요? 그 돈이나 먹지. 제가 어르신이 할 거는요. 앞으로 그 카톡이죠. 카톡. 카톡 뭐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거 밴드 또는 뭐 무슨 카페 같은 거 있죠. 뭐 동호회 카페 이런데 그 연결된 사람을 3,000명만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얘기나 제가 나온 영상이나 이런 거 다 전달해주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겁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돈이 있어서 뭐 하겠어요? 조직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술 먹으면 좋습니까? 그 과거 방식이죠. 지금은 사람들의 판단을 바꾸는 데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줄 수 있는 라인은 얼마든지 많죠. 그 3,000명 정도한테 그걸 다 전달해줘서 어르신처럼 3,000명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10,000명이다. 그럼 게임 끝이야. 그렇죠? 내가 한 명이 얼마나 알 수 있는지. 그거 해주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혁명이 시작은 또 한 가지는, 잠깐만, 또 한 가지는, 지금은요, 어르신 말씀 진짜 맞습니다.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하는 것은 별로 신뢰를 못 줍니다. 좋은 정책은 박근혜식으로 뺏기면 돼요. 박근혜, 제가 농담도 한번 했는데,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 다 뺏기면 제일 좋은 거예요, 다. 왜냐하면 지킬 생각이 없이 다 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천 의지와 실천 가능성입니다. 그럼 실천의 의지와 가능성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믿어? 막 눈 딱 뜨면 믿으십니까? 그거는 과거에 해온 것의 증거죠. 증거와 실천. 결국 사람들이 거기로 판단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검증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을 오래 했던 또 고위직을 했던 사람은 차라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이 일 안 했다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누구나 그렇게 말하죠. 잘할게.
저렇게 지금 이 상태로 갈게 라고 말하지만 잘 안 되니까 오죽하면 초심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막 거의 이렇게 지렛대로 들어 올려요. 근데 이걸 이겨내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월급쟁이라고 생각해요. 월급쟁이, 머슴. 성남시 시정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에요. 지금도 뭐 시장실 다 100% 열어놓고 제가 무슨 인터뷰하고 뭐 할 때도 아무 때나 막 들어와 이렇게 사진 찍고 들어오세요. 제가 웃음 아예 열어놓고 시장 자리에 앉아서 다 사진 기념사진 찍게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좀 노력하죠. 아직도 요즘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읽는데 그 댓글도 다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도저히 물리적으로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쪽지 그것도 읽고 가급적이면 답하는데 앞으로는 쪽지에 답 못하니까 이해하십시오. 답 한다고 몇 번 얘기했더니 너무 하루에 막 수백 개가 막 와버려요. 도저히 그냥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시켰어요. 꼭 필요하면 내가 봐야 될 거 좀 골라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마음을 계속 갖는 게 중요하죠.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월급쟁이, 대리인,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게 있어요. 뭐 끊임없이 그 생각할 수밖에 없죠. 수도하듯이. 노력할게요. 아니 뭐 제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모자 쓰고 있습니다. 개헌에서 관심 가진 분들이 꽤 있겠죠. 그 총리 문제는 물 건너갔어요. 이거는 제가 최초부터 얘기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하기 싫은데 그 양반이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라 여야가 합의해서 라고 던질 때는 기본 전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 계속하고 내가 대통령을 계속하고 총리는 너네들이 정하는 거 해서 거기다 권한을 많이 넘겨줄게. 나는 그냥 대통령하고를 뺐어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그게 기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몰랐다면 바보지.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아닌 걸로 치고 그냥 총리를 일단 뽑아놓고 나중에 대통령을 내쫓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박근혜가 바보입니까? 그 정도 바보는 아니야. 이런 측면의 욕심이나 의지는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실행 불가능한 얘기였던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퇴진을 전제로 총리를 뭐 야권이 정하고 또는 여야가 합의 정하고 아니면 내가 할래 네가 할래 이 얘기한 거는 정말로 있지도 않은 김칫국을 뒷담 마신 거예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물론 그 속에서 국민들을 슬쩍 속이고 이 대전제는 서로 용인하면서 말은 안 하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총리를 뽑은 다음에 그냥 눌러 앉죠.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었죠. 뭐 사람이 다양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다 들통났죠. 이제 다 들통. 제가 저번에 무슨 야권 저는 참 나를 뭐라고 부르기가 참 쑥스러운데 야권에 뭐 어쩌고 8명 모였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첫 번째 나한테 제안된 명칭이 정치 지도자 회의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무슨 지도자야, 지도자는. 정치인. 그래서 국민이 지도 받는 사람이냐? 그래서 지도자 이거 안 된다. 이름 바꿔라 했고요. 두 번째는 총리 얘기를 뭐 들어와 있길래 이거는 퇴진을 전제로 제가 또 바로 문제합니다. 퇴진을 전제로 이런 얘기 분명히 좀 박자. 퇴진 탄핵을 전제로 그걸 안 해놓으면 오해받는다. 그래서 총리를 국회에서 의논해서 하는 것을 권하는데 야당이 논의하고 국민하고 같이 의논해라. 당끼리 하는 거 아니다. 여당은 안 된다. 여당은 이 몸통인데 무슨 지가 무슨 피해자인 척하고 수습을 합니까? 제3자입니까? 가해자 당사자인데 뭐 빼고 그렇게 해서 퇴진을 전제로 뭐 이렇게 정리를 국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뭐 꿈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총리는 대도 않는 소리고요.
개헌 얘기는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제가 얼핏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4.19에 치열하게 싸워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 박정희가 홀랑 뺏어가버리죠. 뺏겼죠. 혁명의 결과를. 그러니까 불완전한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87년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직선제 만들었어요. 그거 누가 먹어버렸어요? 노태우가 먹어버렸어요. 뭘로? 3당 합당으로.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저 인간들. 예? 살아남는 거, 지배 권력 유지하는 거 정말 잘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무성 이 양반이 대통령 뭐 탄핵한다 그러고 뭐 탈당 어쩌고 그러길래 제가 미리 콱 지어박은 거예요. 정계 은퇴를 해야지 무슨 탈당에 무슨 퇴진 요구냐. 당신이 책임지는 거는 길은 정계 은퇴.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죠. 뭐 저도 말을 하면 좀 신문에 써주기도 하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측은 이거예요. 새누리당 중에서 친박이라는 이름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 뒤집어 씌우고 거기를 떼낸 다음에 나머지 다 탈출을 해서 바깥에 있던 그 개헌해서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제 해가지고 그러면 의원 집정제나 의원 내각제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 권한을 나눠 갖게 되거든요. 너는 노동장관 쪽은 네가 맡고, 너는 재경 쪽은 네가 맡고, 문화 쪽은 네가 맡고 이런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의원 내각제거든. 의원들끼리 권한을 갖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일정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대선에서 별로 희망 없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서 한 가락씩 하는 거죠. 이 연합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나누기가 좋아? 이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 한 명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회 의원 내각제라면 다 나눠서 할 수 있어 합의해가지고 넌 요거 갖고, 넌 요거 갖고, 넌 의원 몇 명 있으니까 너 요거 갖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집에 불 난 김에 다시 국민들이 열심히 끄고 있으니까 끈 다음에 저 집 우리가 또 먹자. 요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집단이 있는 겁니다. 잔인한 세상이죠. 제가 보기엔 그거 준비하러 나간 거예요. 김무성. 나갈 겁니다. 쭉 데리고. 그러면서 탄핵하고, 왜냐하면 쓸모없는, 아까 빌려온 머리 떼서 던져버리는 거지. 우리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 좀 물었다. 그리고 나온 사람, 우리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람이고, 거기다가 바깥에 있던 사람 이렇게 한 덩어리 몇 덩어리 뭉쳐가지고 의원 내각제 개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논점이 확 개헌으로 올라가겠죠. 대통령 퇴진 문제에서 논점이 확 넘어가요. 그러면 저쪽도 좀 살아남을 길도 생기고 부활할 길도 생기고 그리고 성공하면 개헌해가지고 영원히 현재의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 국회의원 평생 해먹을 수 있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퇴진 투쟁이 못지않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는 일도 중요한데 근데 다음에 새로운 희망의 질서를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퇴진을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일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 청산한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희망이 있는 질서를 만드는 일도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희망이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명확하게 방해되는 게 현재 상태로 개헌을 하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에이 진짜 또 오버 아니네. 호흡이 안 맞잖아. 호흡이 이게 정말 잘 맞히든지. 죽서서 개해주면 안 된다. 죽서서 개해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요. 개헌 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두 번째는 개헌 내용은 저는 이거는 의견을 다양할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아닌 건 100%예요. 이게 절대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습된 다음 단계로 그럼 개헌을 전 다음 차기 정권에서 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음 차기 정권은 저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국민 다수의 70% 정도가 중임제 대통령제, 중임 대통령제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의원 내각제 안 어울립니다. 선거제도부터 먼저 개편해야 돼요. 선거제도도 개편 안 하고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대리제도에서
그럼 특정 지역에 있던 뭐 다 먹거나 뭐 다 나눠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현재 이 잘못된 구조가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 청소를 한번 해야지. 예, 한다면 저는 그렇다. 이거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때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이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죠. 그 얘기하면 확 입을 지어 박아줘야 돼. 댓글 죽으라고 달아야 돼, 댓글. 시간을 많이 가지고 마지막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요. 지금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지금 허드슨함인가 뭐 미국 군함이 구조 전문함이 구조해 주겠다는데 오지 말라 그러고 뭐 등등 뭐 아주 이상한 게 많아요. 이상한 게 많은데 최소한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해요. 지금 인상 박스 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디 처박혀가지고 자꾸 연락도 안 돼.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들은요, 이 인사권자가 인상 쓰면 그래도 꼼짝을 못 해. 요즘 공무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왜 몇 명이죠? 이렇게 하고 있을 경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왜 배가 그 한 대밖에 조그만한 거 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성남의 황교 한풍구사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딱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호되게 많이 당했죠.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책임질 법상 책임은 없는 거고 성남시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 57시간 만에 전원 다 합의시켰어요. 제가 3일 동안 잠을 안 잤습니다. 그렇다고 추락해서 7명이 죽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근데 저는 다 이 길이 다 만나서 같이 울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이게 수습되고 나면 피해배상 문제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합의해 놓자. 중요한 것만. 과실 비율이라든지 나중에 쟁점이 될 만한 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다 하면 되지 않냐. 뭐 월급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 위자료 액수와 과실 비율만 정해놓자. 그래서 다 합의했어요. 그 다음 다 장례 치르고. 유족들이 고통받지 않았지. 근데 거기 예를 들어 사건을 대한 태도들의 책임자의 태도는 사실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선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그죠?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표 과정은 뭐 아직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저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명백하게 선거 과정은 불법이었던 거죠.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저는 뭐 선거 직후부터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미적하는 걸로 봐서 임기 끝난 다음에 각하할 것 같아요.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투격표 현장 수개표 문제는 뭐 그렇게 하는 선진국들이 많고 그게 좋은 방안인 것 같긴 한데 정치권이든 선관이든 그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 그죠? 현재까지. 그러면 현장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 조작 가능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냐?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성근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장 개표 참관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죠. 전 개표구에 다 우리 자원봉사자를 보내자. 당이 하는 건 당 한 대로 놔두고 민간에서 다 커버하자. 실제로 가서 다 지키고 앉아가지고 그 체크되는 거 다 수기하거든요. 다 우리가 직접 집계하면 되는 거죠. 예, 집계하고. 근데 그렇게 감시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를 들면 예측과 좀 다르면 돈이 좀 들더라도 재검표 해야죠. 재검표 해야지. 지네들은 다 재검표 해놓고 왜 지들이 이겼을 때는 재검표 하려고 비슷하게 하면 너는 불복하는 거야? 왜 있다고 소리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불복하면 어쩔 건데? 까보자는데. 이번에는 그래야죠, 그죠? 그래 이제 공표를 해버려야 돼. 예를 들면 출구조사와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차이가 미세하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까서 확인한다. 아니, 공표하고 실제 까서 확인해야죠. 그렇게 공무원 해놓고 실제로 다시 깔 것 같으면 집계 조사 은퇴를 하지 않겠지. 그죠? 다 모아서 확인할 건데? 근데 진짜로 결론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예, 그럼 조심하겠죠. 근데 저는 너무 안이하게 당했고 뭐 결과가 어땠는지 뭐 그걸 잘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 너무 그거 왜 포기해요 그냥. 아니 선거는 게임에서 졌는데 옆에 본 사람이 이거 까다 저 이상하다 그러면 까봐도 되지 뭐. 까는 게 뭐 나쁜 겁니까? 그 전에 다 까봤잖아 지들도. 김 대중이 이겼을 때도 노무현이 이겼을 때도 지들이 다 재검표했다고요. 그래놓고는 이번엔 와가지고 뭐 다시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마치 나쁜 짓인 것처럼.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 의지만 확실히 표현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개표 과정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걱정하는 게 투표해봤자다. 이거 다 뭐 개표 과정에서 다 장난칠 건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개표 운동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원망도 좀 듣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말자. 이거 해봤자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누구한테 도움 되겠냐. 우리가 가을에 태풍 와서 쓸려가고 아니면 화적대가 가을에 대체적으로 출몰한다고 한들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할 거냐. 그래서 농사는 지어놓고 또 그때가 최선의 대비책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수개표 운동을 하되 하나만 하다 이거 투표하는 이거 안 하면 뭐 투표 하나만 하다 이러면 이것까지는 가지 말자. 그 얘기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흐름을 타고 그냥 순리에 따르는 그런 정치는 살아남겠지만 이걸 부딪혀서 견디겠다 하는 쪽은 다 쓸려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현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역사라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국민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럴 때 저는 이 70년 만에 찾아온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후보들은 뭐 야권 후보들은 선출 과정에서 이미 상당히 국민들의 이런 통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후보 선출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알 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개편이 올 수도 있고요. 그 가능성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혹시 사퇴를 하다든지 또는 탄핵이 한 3개월 만에 탄핵되어버린다든지 이러면 그로부터 2개월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사실 경선할 틈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중도 사퇴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죠? 뭐 탄핵이든 자진 사퇴든 상관없어요. 그 사퇴하는 시점까지 정당이 경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선하면 맞아 죽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그죠? 할 수가 없어. 그럼 반드시 사퇴를 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딱 60일이에요. 60일 동안 어떻게 경선해가지고 어떻게 본선 등록을 합니다.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봐야지. 미리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격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급변 사태. 일종의 급변 사태죠. 다만 그 과정에서도 결국 국민들의 이 거대한 열망, 이런 게 반영되는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은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결국 다 걸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의당 당원이지만 되는 쪽을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죠. 제가 압니다. 그 마음.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대로 우리가 미는 인물이 맞는 게 최선인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그게 사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결국은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게 반복돼 왔죠. 되게 서글픈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든 게 우리죠. 돈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할 테고 학대이기도 할 테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실제로 거의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월호에 304명이 죽었는데 온 국민이 그걸
텔레비로 보면 생중계를 보면서 아이고 어머 저 어떻게 그러면 저도 그거 보고 울고 있었는데 이거 이상하게 대통령만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5시 넘어서 다 빠진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렵나요?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죽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자백이라고 하는 말을 최승호 PD하고 같이 성남에서 봤는데 저는 직업이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검찰, 경찰 이런 쪽이 자기 실적 쌓으려고 인사고과 좀 잘 받으려고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 만들어서 구속시키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간첩 사건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 아예 죽여버렸어요.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지금 40년 지난 다음에 지금 무죄 판결도 막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그 기간 빼고 다시 간첩 사건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우성 간첩 사건이죠. 간첩을 너무 엉터리로 만들다가 요거는 그냥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이 배밖에 나왔던 거지. 옛날에는 이 진술을 앞뒤를 다 맞춰서 했거든요. 각본을 잘 썼는데 이번에는 대충 썼더라고요. 이것들이. 대충 썼다 걸려버렸죠. 대충 쓴 거 맞추려고 와서 문서 위조도 하고 뭐 중국 문서 위조했다가 지금 감옥 갔다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기가 승진이나 좋은 보직 받으려고 인사평정을 잘 받겠다는 이 작은 욕망 하나 가지고 사람을 한 가족을 통째로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지배층이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다 옴습니다. 다 유유상종, 다 금묵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게 기득권자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70몇 년 만에 맞은 진짜 대한민국 건국혁명, 건국을 완성할 수 있는 미완의 건국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정말 호기가 왔는데 이게 니냐 내냐 이걸로 싸우다가 놓치거나 하면 그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다. 이건 죽이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다. 그리고 국민들은요, 저자들 중에, 쉽게 말해 자기를 대표하겠다 나서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게 누구일지, 그야말로 자기 사익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자기를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낼 겁니다. 알아내고 그리로 집중할 거예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이겼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 내가 안 하면 어때? 이렇게 하니까 국민이 그래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죠. 계속. 네?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네가 해. 네, 이게 계속 쌓여서 결국은 역사를 만들었죠. 국민은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그래서 국민은 그 민심은 천신인 거죠. 네. 사실 저렇게 억울한 생각 갖는 분들이 많죠. 이게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보란 말이냐. 그죠? 박근혜 찍으셨나 봐, 그죠? 뭐 괜찮아. 어제도 아니 왜냐면 그 51.6%가 찍었는데 그건 뭐 잘못이라 할 수 없죠. 그럼 찍은 사람 잘못이냐? 사실 그건 아니죠. 찍은 사람들은 선택한 건데 그러면 아무도 책임 없다는 얘기가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위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국민들은 몰랐던 거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못이라는 거고요. 국민을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근데 그때도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투자를 얼마큼 하느냐예요. 보통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은 아니 뭐 다 해준다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이 생길 만한 게 박정희의 그림자가 있죠. 다 모이면 비슷해져요. 아니 상사가 이러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국정원을 어떻게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그거 제도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뽑아서 그런 거다.
대통령이 잘못 어떤 거다. 이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 장관이 일을 하겠습니까? 장관이 저 모양이니 국장이 일을 하겠습니까? 산하기관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부하들이 일을 하겠어요. 일 안 해요. 네, 결국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사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번 일도 있지만 그걸 포괄하는 너무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온 사회에. 네. 그걸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싹 걷어내자는 거죠. 네? 우리 격려와 박수 한번 주세요. 경선에 참여하면 탈출해가지고 후보 등록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이인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죠. 만들었고 두 번째는 당내의 당적을 유지하면서 출마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탈당해야 돼요. 경선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당 안에서 두 명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은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지. 탈당해야 되니까. 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사실 예측 불능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라면 새누리당에서 후보 내고 또 국민의당도 내고 민주당도 내고 뭐 단일화 하든지 뭐 으쌰으쌰 하고 결국 뭐 심상정이든 뭐 노회찬이든 또 정의당에서 후보 내고 또 무소속으로 뭐 갓쓴 사람 좀 나오고 뭐 그러겠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 국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안 내버려 둘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치 기득권자들은 지금 탄핵을 당하는 판인데 이 힘은요 그 야권으로도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거대한 쓰나미가 만들어졌는데 역사적 쓰나미거든요 사실. 이 쓰나미는 어디를 덮칠지 모릅니다. 근데 이 큰 흐름을 저항하는 데는요 다 쓸려나갈 거예요. 예리한 질문을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근데 민주당 다른 사람도 검색이 안 되던가요? 저만 안 돼요. 저는 변방 사또니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을 이재명을 그냥 뭐 아무 특별한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렇던 기초단체장 하면은 200 몇 군데 해야 되니까 뭐 100 몇 군데 해야 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지지율 가지고 하면은 나 지지율 0.07%인데 왜 나는 안 해주냐 뭐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균형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정치는 정당 향이 맞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가. 그래서 정치를 바꾸려면 정당을 바꿔야 됩니다. 정당을 바꾸려면 당원이 바뀌어야 돼요. 당원이 바뀌려면 입당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하지 않으면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과욕이죠. 뭐 매우 감사드립니다. 입당하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선거해 보면요, 그 주변 관계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엄청나게 평소에 지냈는데 저 입당 한번 해주라 그러면 싹 쌩까는 하겠어요. 그럼 진짜 엄청 섭섭합니다. 이 중에도 있어. 근데 평소에 별로 안 가까운 것 같은데 선거 때 있잖아요. 막 입당도 해주고 막 선거운동 도와주고 이러면 막 엄청 고마워요. 근데 2번 하고 나니까 제가 선거를 2번 했는데 3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속이 다 들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선거는 딱 1번 반만 한 게 인생 경험으로 좋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자살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로 3대 영역에, 그러니까 노인, 청소년, 일반 자살 이 합쳐서 이 세 곳을 3관왕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1년에 약 16,000명 가량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죽어야지 이렇게 죽겠어요? 결국 사회 환경 때문에 그냥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덜